안녕하세요. 매주 경제 전문가를 초대해서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됐던 경제 뉴스를 짚어보고 그 안에서 경제 일타 해법을 들어보는 경제 일타 강사. 오늘의 게스트는 김경록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애청자 여러분. 김경록이고요. 제가 일타 강사는 전혀 아니지만은 오늘 하여튼 열심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첫 번째 뉴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수출 감소세 소비 회복 둔화 경제 침체 그늘 장기화 우려 요 기사가 첫 번째 기사인데요.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이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기 침체도 있고 반도체 불황도 있고 이런 여파가 컸던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 좀 하반기에 더 심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예, 다른 나라들은 조금씩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좀 떨어뜨리고 한 수정을 하면서 좀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하반기 경제, 경기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경기 침체 문제는 오히려 내년이 조금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경제 부분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가속화하다가 잠깐 이제 스톱하고 이제 거의 구분응선은 다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안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시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실업률도 높지가 않고 물가는 지금 안정되고 있고 하니까 이제 경제 연착륙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분위기는 좋아졌는데요. 저는 전혀 이 정도의 환경 변화, 예를 들어 금리가 거의 역대 두 번째로 급한 속도로 인상을 한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에서 안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미국 경기도 아마 내년 정도 아마 승부수를 볼 것 같습니다. 그 승부수에서 저는 이제 생각보다는 좀 더 경기가 더 리세션의 깊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보통 보면은 상반기는 안 좋다가 하반기 좋고 이러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이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자산 가격들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게 반등할 때가 빨리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반등할 때가 되는 이유를 찾으려면 이제 경기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제 금리가 구분응선에서 거의 이제 와 있고 하니까 또 이제 성급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 정도의 이제 충격을 받은 것,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을 아주 급한 속도로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정도 같으면은 그렇게 경기가 금방 이렇게 또 다시 이제 턴을 하고 연착륙을 하고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 경기까지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은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두 번 연속.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다음 달에도 또 추가로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움직임이 좀 보여요. 근데 이렇게 사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클 때는 또 그만한 부작용도 따를 텐데 외국인 자금이 또 유출될 수도 있고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외국인 자금의 이제 이동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예를 들어 약간의 금리 차 이런 걸로 민감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차가 제일 두려운 부분, 그 금리 차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약한 고리는 환율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역 수지도 적자가 되고 경상 수지도 갑자기 좀 또 적자가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환율이 제일 불안한 요소이죠. 무역 수지만 좀 안정돼 주면은 금리 쪽에서 훨씬 편안하게 이제 정책을 펼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무역 수지도 불안정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약한 고리입니다. 환율이 만일 움직이면은 우리나라가 금리 정책을 나홀로 정책을 펴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금리 갭의 대략 맥시멈을 한 1.5% 포인트 정도로 이전부터 이제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5% 포인트 정도죠. 이 정도면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갭이다 그렇게 봤는데 미국이 한 25bp 정도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저는 퀘스천입니다. 25bp를 굳이 따라갈 것인지 한 1.75% 정도 차이로 그냥 유지하고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인데 그 여부는 결국은 이제 외환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물가 부분은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으로 물가를 잡는다. 저는 그 부분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주로 대외적인 요인이거든요.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물가가 잡히고 유가가 좀 안정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물가도 안정되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올 연말 정도가 이제 한 3.4 이 정도로 이제 CPI가 떨어질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냥 그 궤적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따라갈 것 같고
그래서 물가 부분 때문에 뭐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되느니 마느니는 그 부분은 이슈가 아닐 것 같고, 하느니 따라가느냐 마느냐는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얼마나 좀 안정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가 사실 13개월 연속 지금 또 적자예요. 현재 또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또 한국이 조금 나아가야 할 방안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역수지 적자가 딱 기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략 시작된 때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서 이제 그 유가하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시작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출이 좀 좋았으면은 그걸 커버할 수 있는데 이제 수출까지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니까 그게 소위 말해 양방으로 이제 터지게 돼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지속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결국 향후에 이제 중국 경제가 또 성장을 좀 하게 되면은 또 원자재 가격이 당장 안정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은 우리한테 양날입니다. 예, 한쪽으로는 우리의 수출을 조금 증가, 이전에 비해서는 수출 유발이 훨씬 적어졌는데요. 여하튼 그래도 조금은 증가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을 올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한 것이 우리나라 경제 매크로 전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약해진 것 같아요. 여전히 하반기에도 무역수지 부분은 뭐 그렇게 개선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과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제 경상수지도 중요하죠. 해외 이제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나가 있죠.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물량은 이제 경상수지라든지 배당금 이런 걸로 들어오니까 전체 우리나라 캐시플로우를 보려면은 결국은 이제 경상수지를 봐야 되는데요. 경상수지는 작년까지 다 플러스였고 올해도 아마 플러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1월 달 들어서 잠깐 마이너스라서 그게 좀 긴장감을 심어주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무역수지. 기업으로 보자면은 기업이 또 현금 자산은 가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안 좋다. 이게 별로 안 좋은 신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그런 기업에 비해서 본다면은 외환 보유고는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달러의 현금 흐름이 안 좋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건전하려면은 하여튼 달러를 계속 지속적으로 영업 수익을 내듯이 달러가 플러스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조를 바꿔가야죠. 소위 말해 요즘 공급망 변화, 그 다음에 미중 패권 전쟁,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1년, 2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5년 정도는 기간을 걸치면서 이동을 하고 재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 과정이 정착되기 전까지 경제를 건전하게 잘 지키는 것, 뭐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국면에서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 보통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로는 이제 BBC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배터리, 바이오, 이제 칩스 이런 쪽인데, 다행히 우리가 이 세 부문에는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가 또 갑자기 엄청나게 인기가 좋은데요. 그나마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단하다. 미래의 핵심적인 부분에 하나씩은 꼭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자원 배분을 하고 해서 결국 전기차는 뭐 아시다시피 트렌드는 뭐 어디나 강력하게 펼쳐지니까요. 그런 쪽에 좀 수출의 활로를 뚫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되고 결국 다른 나라들, 일본도 그렇고 독일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합니다. 나라의 규모는 크고 선진국인데 수출이 꽤 중요한 성장의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것인데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 경험해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니 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가 환율. 환율을 조금 그래도 이제 수출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가는 것. 지금 정도 환율이면 그래도 많이 괜찮은 편이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수출 경쟁력인데 혁신입니다. 기업이 계속 혁신적이고 그럴수록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세지고 그러면은 수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뭐 이 두 가지 요소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원론적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정부도 답을 못 찾는데 저도 맞습니다. 일단 또 미국 얘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가 전년 대비해서 한 5% 상승했어요. 이게 조금 상승세가 그래도 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좀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그래도 종식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보는 시그널로도 보던데요.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짧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한번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올랐다 이제 쭉 떨어지는 국면인데 이걸로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되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2%를 계속 타겟을 하다가는 경제를 자칫하면 힘들게 할 수 있다. 저는 인플레이션 타겟 금리를 조금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값싼 노동력을 수출하면서 세계 물가를 안정시켰을 때 그때가 인플레이션 2% 타겟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이 타겟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타겟입니다. 그 말은 중앙은행이 계속 2%를 우리의 타겟은 2%인데 이러다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겪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체 인플레이션 부분이 최근에 이제 좀 떨어지고 그 경로는 대충 다 예상한 경로를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하고 생필품을 뺀 이제 코어 CPI는 안 떨어지고 오히려 약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이 조금 둔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거는 우리가 아직 장기적인 추세는 아닌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혹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는 내년에 경기의 리세션 부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저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뭐 올해 내로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작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지는 경로를 쭉 밟아가니까 크게 걱정할 것 없는데 지금 너무 이제 안심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안심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나중에 이 쇼크를 나중에 또 받을 때가 좀 겁이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제일 시장에서 재미있는 일이 그것인데요. 불과 한 2, 3개월 동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 말은 이제 미국이 아마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기타 여러 안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나 도이치뱅크나 이런 문제가 안 터졌으면은 미국이 저는 한 75bp는 더 올리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더 안 올리고 여기서 멈췄지 않습니까? 이제 한 25bp 더 올리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미국이 금리 인상의 폭을 낮춰버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더 겁난 놈이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경기 리세션의 가능성입니다. 생각보다 리세션이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은행이 저렇게 되면은 은행은 아무래도 이게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긴축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물 경제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놈이 나타났으니까 일단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금리를 생각보다는 덜 인상하고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앞에 늑대가 한 2마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지무지 두려워하고 있는데 늑대가 갑자기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뒤에 보니까 뒤에 호랑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호랑이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일단 늑대가 사라졌으니까 야 너무 잘 됐다. 이런 것이 저는 지금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되는 것이 멈춰진 것은 아주 잘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그다음에 그 쇼크로 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 이 정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도 그렇고 경제는 연착륙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조금 조심을 유의를 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지면서 우리나라는 굿뉴스가 하나 있다. 미국이 한 75bp 이상 더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거의 4.0 근처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 박살나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창용 총재가 이제 자기가 그 이전에는 부동산을 경착륙을 우려했는데 이제 연착륙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굿뉴스이죠. 그건 그랬는데 세상에 이제 공짜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리를 인상을 안 한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더 무서운 놈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이제 더 호랑이가 이제 활동하는 게 내년 정도 이렇게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회복할 것이다, 경기가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조금 많이 들었었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박사님께서는 조금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좀 경기는 언제쯤 내년 보통 이제 경기가 리세션에 빠지는 게 이제 1년 조금 안 되거든요. 내년 정도에 이제 리세션 정도에 들어가는 게 내년에 이제 풀로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좀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의 회복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금리 인상이 안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끝났거든요. 금리 인상이 이렇게 탁 끝나고 나서 경기가 침체되는 미국 같은 경우 되는 기간 동안 적어도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레그를 갖는다는 거죠. 어떻게 막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경기도 똑같이 그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게 레그를 가면서 이제 영향을 주거든요. 재정 지출 같은 경우는 레그가 짧고 금융 정책 같은 경우는 이 레그가 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 보더라도 미국은 적어도 한 2024년에 이제 그 영향을 본격적으로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좀 서두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경제는 어느 정도의 리세션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누구나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미 올해도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1.5지 않습니까? 상당히 다운됐죠, 이미. 이게 이제 좀 더 하드 랜딩을 하느냐, 소프트 랜딩을 하느냐, 이게 이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로 해서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하지 않을까, 생각보다는 덜 무너지겠다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나온 생각들이었는데요. 아직은 그거는 전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뭐 상반기 안 좋고 하반기 좋고 뭐 그다음 주가도 마찬가지 뭐 그렇게 봤는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 될 가능성도 있고요. 상반기는 주가도 괜찮고 하반기가 내년의 경기를 반영하니까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저는 그러지 않을까 좀 연초에도 그렇게 봤었고 뭐 지금도 계속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주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사실 요즘에 이거 가지고 있어라고 물어보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에코프로 이거 없어가지고 왜 그때 우린 들어가지 못했을까 친구들이랑 한창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에코프로가 쏘아올린 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개인 매수세가 상당해요. 아무래도 그런데 좀 고평가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박사님은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지금 이익으로선 고평가겠죠. 당연히 고평가고요. 미래의 이익을 감안하면은 고평가가 아니다. 뭐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요. 뭐 이게 이 외에는 정확한 답을 해드리기는 그럼 힘들 것 들어가도 같고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단기적으로 물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래 참을 수 있으면 괜찮은 그래도 건데.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그래서 뭐 배터리 ETF나 이런 것들을 그냥 분할해서 사시는 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랬으니까요. 항상 뭐 이런 때는 미래의 이익을 탁 땡겨와 가지고 한 해 이렇게 이익이 급증한 게 앞으로도 더 훨씬 급한 속도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반영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 봐서는 조금 뭐 당연히 고평가이고 미래로 보면은 뭐 고평가가 아니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은 그럼 예를 들어 하반기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 내년에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있을 때는 또 조금 이제 변동폭도 크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ETF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배터리는 뭐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전기차가 가니까 뭐 배터리도 당연히 가겠죠. 그다음에 배터리 중에 어떤 게 갈지는 이제 두고 보긴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ETF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좀 분할해서 지금부터 한 내년 정도까지 분할해서 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지금 제일 체크를 하고 오늘 꼭 찾아봐야겠다라고 지금. 그리고 지금 코스닥 1000선을 이제 2021년 이후에 돌파할 것 같다. 지금 한 900선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에 이제 지표도 볼 수 있고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조금 살아나고 회복된다. 뭐 이렇게 조금 이런 상황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코스피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우리나라 주식 미국 S&P 500은 사도 괜찮다. 네,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 지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20, 30년 동안도 계속 연 10%, 뭐 50년 동안도 연 10%였습니다. 그 정도 이제 계속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뭐 길게 보면은 80년부터 지금까지 배당 수익률 다 하면은 한 7% 수익률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저는 종합주가지수는 좀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대신 경쟁력이 있는 섹터, 그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 이거 위주로 우리나라 혁신 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혁신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혁신 기업이 있는 곳들이 이제 코스닥이면 코스닥이 이제 더 유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1000선을 넘어갈지 그 부분은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전부터 뭐 지수 전망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걸 누가 아느냐고 그 기업에 대한 평가만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럴 때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코스닥이 드디어 역사적으로 1000을 넘어가게 된다. 뭐 이럴 때가 조심해야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 침체 뒤에 이제 호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 도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에 이제 왜 경기 침체 내년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미국 실업률이 되게 낮습니다. 근데 임금 상승률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로 봐서는 지금 보는 사람들은 베스트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물가도 안정되고 근데 실업률은 낮으니까 경제는 유지되고 이건 뭐 완전 연착륙이죠. 근데 내년 정도 가면은 이제 실업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실업률 증가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소비보다 저축을 하려고 그럴 거고 그다음 내년 정도 되면은 코로나 때 저축해놨던 돈들을 이제 상당 부분 다 쓰게 되고 저축 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버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소비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노동시장을 통해서 좀 경기 침체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신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좀 그게 의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 전문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매크로를 통해서 부동산하고 주식을 보는데 매크로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뭐 그대로 앞으로 한 1, 2개월은 좋게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때 새로 사겠다고 들어온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하는 게 이런 국면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투자하는 사람 중에 명민하게 단타로 빨리 빠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와도 되는 시장. 그런데 개인들이 뭐 했다가 한번 좀 수익률을 크게 보고 장기 투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조금 지금 이게 시장이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반도체 뭐 업황이 좋지 않다 이 얘기는 진짜 너무 많이 요즘 나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반도체 감산 안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감산을 결정할 정도로 반도체 시장이 좀 좋지 않은데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반도체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조금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산업부 팀장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네. 네, 박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산업 쪽에 그 섹터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매크로 쪽이기 때문에요. 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 미국이 1차, 2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그때부터 중동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거든요. 이게 오일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전략적 무기인데 이것들이 변동성이 크고 우리가 이걸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니까 큰일 나는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중동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이제 오일 정책에도 오일 가격에도 이제 관여를 하게 되죠. 그게 반도체를 이 미국이 이번에 그걸 뭐 좀 전에도 느꼈겠죠. 그걸로 이제 확연하게 느낀 겁니다. 반도체를 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산업계의 쌀이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석유입니다. 거의 필수제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이것도 전략적 거의 뭐 중요한 요충 산업이구나. 거의 뭐 석유와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해서 이 관련해서 정책들이 확 이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관련해서 반도체 그거라든지 그다음에 대만 관련한 것도 실은 거기에 이제 TSMC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로 이제 미국 이제 대외 정책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게 뭐 지금 IRA고 뭐고 이렇게 금방 미국이 뭐 완화도 해줄 것 같고 중국 관련해서도 그럴 것 같고 하지만은 그래 제 생각엔 그래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전에 석유 쇼크를 겪고 자기의 정책을 펴나간 거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뭐 우방국에서 아우성을 친다고 뭐 좀 그러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거기다 지금 수요도 이제 좀 줄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감산도 결정하고 그러죠. 그래서 뭐 올해 내에 이렇게 회복은 그렇게 쉽지 않다. 수요 회복이나 이런 거는 뭐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미리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은 그걸 보고 들어와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반도체는 하여튼 그런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쪽을 뭐 제가
뭐 아시는 분들, 뭐 반도체 쪽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를 어쨌든 감산을 하겠다고 해서 조금은 이제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면 파운드리도 그나마 좀 지켜줬었는데 파운드리가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좀 지금은 조금 TSMC도 실적이 떨어지고 악화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시선이 뭐 감산을 하면은 가는 것 좋죠. 수급에서는 좋은데요. 네네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지, 기업의 이익 입장에서는 어떤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한테 이익보다는 하이닉스나 네,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더 이익을 좀 많이 받는 좀 네. 모습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또 뭐 외신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감산하는 게 좀 안주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감산을 하지 않고 경쟁력을 길러야 할 시기에 감산을 그렇게 해서 감산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감산을 안 하고서는 삼성도 버티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긴 했어서 결국은 첫 감산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산업 쪽 우리나라가 전체 수요도 관련돼 있고 이제 지금 불확실성이 이제 중국 관련된 것,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서 거기서 팔 수 있을지, 수출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유예 정도인 것이지 아직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불확실성들이 그렇게 쉽게 잘 해소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미국의 올쇼크라는 걸 겪고 나서 자기들이 그 다음에 중동 정책을 펴나가는 것을 본다면은 이 반도체라는 쇼크를 이번에도 코로나 때 공급망 쇼크를 미국도 처절하게 겪었잖아요. 자동차도 못 만들고 뭐 이렇게 되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하고 패권 전쟁까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빨리 완화되고 뭐 이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뉴스 한번 짚어볼게요. 집값 하락세가 좀 둔화됐다.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 이걸 부동산 상승 시그널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봐도 괜찮을까요? 집을 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잠깐 참았더만은 한 30-40% 떨어졌다. 뭐 그런 분들은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만족하셔요. 내가 저때 안 산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데 그런 쪽 수요들도 충분히 여기 나타난 것 같고요. 근데 부동산이 턴을 한다고 저는 보기는 절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금리 인상 부분 문제도 있지만은 과거 20년에 우리나라는 그 가구 수도 너무너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구 수가 증가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가구 수 증가는 온통 60대 이상 가구 수입니다. 그리고 50대 이하 가구 수는 앞으로 줄어듭니다. 50대 이하들이 다이내믹한 주택 수요층이죠. 뭐 결혼해서 집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크니까 집 사고 이런 쪽인데요. 그 가구 수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앞으로 20년 동안에 총 가구 수가 통계청은 310만 가구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택 수요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걸 연령별로 뜯어보면은 60대 이상 가구 수는 57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런데 50대 이하 가구 수는 마이너스 260만 가구입니다. 제가 35세에서 54세 가구 수를 보니까 이미 2015년에 가구 수가 피크를 치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총 가구 수만 고령자 가구 수 증가 때문에 앞으로도 2039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걸로 통계청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틀릴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주된 수요층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면은 2015년에 이미 피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우량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주택의 스코프가 자꾸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20년 동안 이런 전환기 동안에 이제 그렇게 일어나고요. 그 기간 지나고 2040년 이후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모두 와장창입니다. 그때는 인구도 한 300만 명 이상 감소하고요. 가구 수도 처음으로 10년 동안 한 100만 가구가 감소하는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런 면에서 주택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과거 20년에 보면은 거의 600만 가구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한 트렌드를 보이기는 절대 어렵고 첫째, 그 다음에 우량하다고 생각되는 주택,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올라갈 주택이니까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코프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 이렇게 좀 보시고 주택 시장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조금 더 집값이 뭐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아니, 물론이겠죠. 당연히요. 예. 그 이제 지금 제일 좋은 신호가 우리나라가 한 4% 금리 인상을 보았다가 3.5니까 이건 아주 큰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를 상당 부분 살린 부분인데요. 근데 왜 그렇게 했겠냐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더 지금 불확실성이 뒤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 소득이 불확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내 소득이 탄탄한 사람이 앞으로 주택을 계속 살 수가 있는데 그 소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부는 살 수는 있지만은 이게 전반적으로 턴을 하기에는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첫째, 올해 말까지 한번 보자. 올해 말까지 보고 내년에 경기가 조금 더 심하게 꺾일 것 같아. 예,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아 하면은 좀 더 길게 봐야죠. 예, 그렇게 부동산 시장을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집을 살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아까 우량 그 지역으로 하나 했을 때 예. 들어가도 될까요? 하반기쯤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2024년 경기를 한번 조금 그때 되면은 조금 미국 경제나 이런 것들의 방향성이 보일 거거든요. 그때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뭐 하반기부터 한 2, 3년 동안 우량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잘 보셔가지고 뭐 우량한 부동산을 내가 부동산을 좀 하나 사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뭐 그 타이밍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은데 이제 정말 이 밑에 좋은 타이밍을 노리는 거는 그거는 참 이제 예, 운도 좋아야 되는데 저는 뭐가 중요하냐, 운이 좋아야 되느냐. 욕심을 부리는 게 중요하냐 뭐 이 부분인데요. 운이 좋은 사람은 몇 % 안 되고요. 욕심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은근히 운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시지 말라는 거고요. 계속 올해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이때 또한 2008년에도 그랬고 경제가 쇼크를 받았는데 또 미국이 후다닥 정책을 펴니까 또 바로 올라가고 예, 2008년에 주가가 인덱스가 50% 떨어졌어요. 그런데 후다닥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이 다 그러는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떨어졌고 미국 주가는 많이 회복했지 않습니까? 예, 그 후다닥 올라가니까 또 이제 대충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과거 20년 동안은 중국이라는 사실은 미국이 경제 정책을 잘 편 게 아니라 중국이 받쳐줬습니다. 중국의 수요, 중국이 많은 물건을 수요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값싼 물건을 공급했고 이런 것들이 미국의 통화 정책을 아주 편하게 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무슨 일만 생기면은 금리를 대폭 인하해도 전혀 부작용 없이 그걸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일단 중국의 뭐 수요는 계속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내수 위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출 유발 효과가 별로 안 큰 것이거든요. 지네들 입장에서 본다면 수입 대체로 만드는 것이죠. 이때 동안 수입하던 것을 지네들이 생산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자체 내의 경제 순환을 되게끔 자꾸 경제 구조를 중국이 만들어 가버리니까요. 첫째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중국이 임금 상승률이 이제 이미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이전에는 물가를 자꾸 낮추는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은 오히려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 통화 정책으로서 중앙은행들이 대응하기에 자꾸자꾸 어려운 국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타겟을 2%로 계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중국 시장의 변화 이것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부동산이 은행의 대출 의존도가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파로 좀 우리나라가 좀 피해를 입거나 조금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그 여파는 뭐 미국 부동산 여파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영향 주는 것은 사실은 뭐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났을 때 미국의 주택 가격 뭐 급락할 때도 우리나라는 잘 견뎌냈으니까요. 오히려 이제 미국이라는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펼 때, 통화 정책을 펼 때 우리나라한테 주는 쇼크가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한시름 조금 놓았고요. 그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 생기는 바람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은 오히려 좀 괜찮았던 것이고, 미국에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행들이 각종 국채라든지 모기지에 이제 많이 노출돼 있죠. 그것도 저금리에 있다가 지금 다 손실 보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은행의 지금 신용을 계속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경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받게 될 여파입니다. 신용을 줄이고 경기를 위축시키고 하면은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 줄어들면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도 영향을 받고, 이런 쪽으로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것이죠. 야, 미국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떨어졌네. 우리나라 건물도 그런 고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신화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20년을 잊어라,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 20년 데이터를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20년 왜 이렇게 고성장을 했는가? 그 이유 중에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중국 경제 성장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되게 플러스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게 당연히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죠.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큰 요소가 금리,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그 주택 가구 수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20년 동안 보면은 가구 수도 거의 640만 가구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아시다시피 제가 2000년 처음에 그때 채권 펀드를 만들어 팔 때가 금리가 8%, 8.5%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거의 뭐 금리가 1% 이하로까지 떨어졌잖아요. 주택 시장은 무지무지하게 호재였습니다. 돈을 빌려도 이자 금액은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소득, 2000년에 $10,000에서 2017년에 $30,000가 되었습니다. 집을 살 여력이 많이 생긴 거죠. 그게 과거 20년 동안 보아왔던 것이고, 그게 우리의 부동산 불패 신화의 마지막 어마어마한 이제 추진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그런데 앞으로 20년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별로 작용을 안 합니다. 첫째, 소득 지금 $34,000에서 혹자 뭐 $100,000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뭐 속된 말로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인당 소득이 $100,000 가려면은 그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일본이 94년에 1인당 소득이 $44,000였다가 지금도 $41,000입니다. 30년이 지났어도요. 왜 그러냐? 이제 한번 보니까요. 어떤 페이퍼에는 일본에서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의 생산성은 미국보다 오히려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1인당 소득이 떨어졌을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비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평균을 내면은 안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걸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고 생산성도 높이고 막 혁신도 하고 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높아지면은 평균 내면은 떨어집니다. 학급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평균 뚝 떨어지듯이요. 그게 이제 비유하면은 앞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자꾸 많아진다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해도 평균이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1인당 소득이 우리나라에 볼 일이기 때문에 그게 $100,000 올라간다는 것은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소득 부분이 정체된다. 1인당 소득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금리. 계속 떨어지던 것에서 지금 턴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이던 모멘텀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수요. 아까 가구 수 말씀드렸죠. 핵심적인 연령층의 가구 수는 과거 20년 동안은 가구 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가요.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은 그 50대 이하 가구 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260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과거 20년 동안은 40대, 50대 가구 수 증가했어요. 20대 가구 수는 줄어들었는데요. 40, 50대 가구 수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20년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 때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것은 우량 지역의 불패 신화는 지속되겠지만요. 이 스코프가 전체적으로 뭐 퍼져가지고 불패 신화를 이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값이 아까 전에 뭐 빠르게 회복되진 않을 걸로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회복세 그럼 좀 어느 정도의 회복이 조금 가능할까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니까 이걸 잘 맞추면은 제가 매크로 입장에서 저도 이제 고민은 계속 해봤습니다. 언제쯤일까 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일단 한번 두고 보시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 이후까지 경제라는 것을 지금 계속 전망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 가서 지금 다들 연착륙할 거라고 생각되는 경제가 생각보다 좀 미국이 경제가 꺾이는 것은요, 이렇게 천천히 안 좋아지네, 안 좋아지네, 안 좋아지네 이래 안 갑니다. 안 좋아진다고 생각 안 하다 아니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타날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연착륙이네 하다가 갑자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 그걸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또 한 2년 정도는 연기를 하셔도 됩니다. 뭐 꼭 이게 반복되지는 않지만은 집값의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건설사가 난리가 나야 됩니다. 건설사가 지금은 이제 분양 같은 경우 분양가 안 낮추죠. 안 낮추고 그냥 미분양으로 놔두고 이거 손실로 반영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참다가 사장이 바뀐다든지 할 때 이제 이걸 다 하면서 적자가 나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양 시장이라든지 아파트 시장이 안 좋은 것들이 아직 건설사에 이게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 일부 약한 건설사들만 적자가 나고 다른 곳은 일단 흑자를 이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형 건설사 혹은 뭐 주택 위주로 짓는 건설사 이런 쪽의 수익이 드디어 매년 이래 최악이다 하면은 그때가 아마 집을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 요 장기 침체 네. 좀 어떻게 저희가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투자에 있어서는 너무 안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량한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해 말 내년 정도는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우량한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주식,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뭐 길게 보면은 내년 전체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조금 더 향유를 하셔도 되는데 뭐 추가로 당장 악재 놓을 게 아직은 잘은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새로 이제 또 시장을 보면서 들어오시는 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 리츠 가격 같은 게 물론 이제 액면가 대비 아니고 고점 대비이긴 한데요. 고점 대비해서 한 50% 떨어진 것도 있고 30% 떨어진 것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리츠는 이미 이제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리츠 같은 경우도 뭐 올해 하반기나 올해 말이나 미국의 이제 금리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리츠 가격에 반영되는 것, 이런 것 정도를 다 겪고 나면은 그것도 부동산에 또 대체되는 투자 수단으로서도 조금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우량자산 얘기하셔가지고 예. 미국 주식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혹시 찝어주실 종목이 있을까요? 우리 국내 펀드 매니저 뭐 베테랑입니다. 거의 뭐 30년 이상을 주식 운용을 하신 분인데 미국 주식, 해외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경쟁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주식 종목 실렉션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주식 종목을 실렉션 하는 것도 이게 잘하냐 마느냐 논쟁이 붙을 판인데,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하이닉스가 이제 중국에 있는 인텔 공장을 인수할 때 보면은 인텔이 그걸 알고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인텔은 이제 국회의원도 많이 알고 하니까 미리 정보를 얻었겠죠. 우리는 이제 정보에 열의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추론인데 그런 경우가 생기듯이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뭐 어디 CEO로 있고 거기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파티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재무제표 보고 뉴스 나는 거 보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하실 때는 그냥 S&P 500을 사시든지 안 그러면 ETF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지, 미국의 종목을 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베테랑 펀드 매니저도 종목 선정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개인들이 그렇게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패키지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